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가난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떠돌이 신세로 살아가는 최문석이라는 사내가 있었지요. 문석은 하루 품팔이로 겨우 끼니를 이어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글은커녕 자기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처지였으니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저 보잘것없는 거지 총각에 지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문석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천부적인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번 보고 들은 것을 통째로 기억해내는 놀라운 기억력과 머릿속으로 수를 헤아리는 계산 감각이었지요. 장터에서 장사꾼들이 물건 수량을 세는 것을 보거나 흘려 말하는 것을 한 번만 들어도 문석은 그것을 모두 외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를 모르니 아무도 그 재능을 알아주지 않았고 문석은 여전히 하루하루 품팔이로 연명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장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문석은 몹시 지친 몸을 이끌고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건만 받은 품삯은 겨우 나무 한 단 살 정도에 불과했지요. 그마저도 쌀 한 대를 사고 나면 남는 게 없었으니 저녁 한 끼조차 제대로 먹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문석은 텅 빈 뱃속을 부여잡으며 한숨만 내쉬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문석의 앞에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문석이 고개를 들어보니 낡은 무명옷을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지요. 여인은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손에 든 보자기를 풀어 찬밥 한 덩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 드시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석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지요. 안 됩니다. 낭자께서 어찌 저 같은 사람에게 밥을. 괜찮습니다. 주인어른 몰래 가져온 것이니 어서 받으십시오. 사람이 굶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더 말하지 않고 문석의 손에 찬밥을 쥐어주고는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문석은 손에 쥐어진 찬밥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몰락한 양반가 출신으로 종이 된 시녀나였습니다. 연하는 장터를 지나다 문석을 보았을 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지요. 비록 거짓 신세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또렷했으며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문석이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문석은 장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연하를 만나게 되었지요. 연하는 주인집 심부름으로 장에 나왔다가 문석을 보고는 또다시 몰래 가져온 밥을 건넸습니다. 문석은 이번에도 사양했지만 연하는 고집스럽게 밥을 내밀며 말했지요. 굶주린 사람 앞에서 밥을 주는 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그리 사양하십니까? 받으십시오. 낭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문석은 받은 밥을 소중히 먹으며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연하 역시 문석을 보며 생각했지요. 이 사내에게는 분명 무언가 숨은 재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큰 상단이 물건을 풀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세며 장부에 적고 있었는데 문석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때 상인 하나가 장부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구만. 분명 포대가 맞지 않는데. 문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오나 제가 본 바로는 포대가 2포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은 문석을 보고 코웃음을 쳤지요.
이 거짓 총각이 무엇을 안다고 나서는 게냐? 아니요. 제가 아까부터 지켜보았는데 분명. 상인들은 문석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포대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포대가 정확히 2포 모자란 것이지요. 이 광경을 지켜본 상단의 주인 박효진은 문석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효진은 수십 년간 상단을 이끌어온 사람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지요. 그는 문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최문석이라 합니다. 글은 아는가? 글은 전혀 모릅니다. 효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도 모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수를 헤아릴 수 있단 말인가? 효진은 문석 안에 숨어있는 상제와 두뇌를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그날 저녁 연화는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거짓 총각이 상단의 장부를 정확히 짚어냈다는 소문이었지요. 연화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역시 자신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문석이라는 사내는 분명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연화는 그날 밤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처럼 억울하게 짓눌린 사람들을 살릴 힘, 그것은 바로 글과 배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연화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문석에게 글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의 재능과 함께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작은 밥 한 그릇의 은혜가 훗날 문석을 장원으로 이끄는 바람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서 건넨 찬밥 한 덩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씨앗이 된 것이지요. 연화는 본래 양반 김씨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진사는 청렴한 선비로 이름이 높았고 어머니는 온화한 성품으로 집안을 잘 다스리는 분이었지요. 연화는 어려서부터 글을 배우며 자랐고 아버지는 딸이지만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15살 되던 해 집안에 큰 변고가 닥쳤지요. 아버지가 관직에서 물러난 뒤 집안 재산을 관리하던 최안복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안복은 겉으로는 충직한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김진사 집안의 재물을 탐내고 있었지요. 안복은 몇 해에 걸쳐 조금씩 재물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쌀 창고의 곡식을 조금씩 덜어내고 땅 문서를 위조하여 남몰래 팔아치웠지요. 그러고는 장부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마치 김진사가 빚을 진 것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김진사는 세상 물정의 어두운 선비였기에 안복의 관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체주들이 몰려와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지요. 김진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은 빚을 진 적이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복이 내민 장부에는 분명히 김진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여러 사람의 증언까지 있었지요. 모두 안복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김영감, 이 빚을 당장 갚지 못하면 집과 땅을 모두 내놓아야 할 것이오. 이럴 수가. 내가 언제 이런 빚을 졌단 말이오? 김진사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안복은 교묘하게 증거를 만들어 놓았고 관가에서도 장부와 문서만 보고 판단했지요. 결국 김진사 집안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집도 땅도 재산도 모두 빼앗겼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지요. 김진사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남편을 간호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지만 김진사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억울함과 분함을 품은 채로 눈을 감은 것이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연화와 어머니는 더욱 곤궁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었고
체주들은 날마다 찾아와 독촉했지요. 어머니는 연하만큼은 지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연하는 16의 나이에 빚 대신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연하를 사간 집은 부유한 상인의 집이었지만 주인은 인정머리 없고 매정한 사람이었지요. 연하는 양반집 규수에서 하루아침에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매를 맞았지요. 한때 글을 읽고 시를 짓던 손으로 이제는 빨래를 하고 마루를 닦아야 했습니다. 연하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 최한복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미움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의 무력함이었습니다.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처럼 억울하게 짓눌린 사람을 살릴 힘, 그것은 바로 글과 배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힘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 힘은 배움에서 온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느낀 것이지요. 장터에서 문석을 처음 본 날 연하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비록 거짓 신세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빛,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이었지요. 연하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내에게는 분명 재능이 있고 만약 그 재능을 제대로 키워준다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연하는 문석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문석이 상인들의 물건을 세는 모습을 보고 한 번 들은 말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을 보며 확신을 굳혔지요. 이 사내의 손을 잡으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어려서 배운 글이라도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문석을 돕는 일이자 동시에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길이 될 것이라 믿었지요. 밤마다 연하는 생각했습니다. 최한복 같은 자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를 알고 세상 이치를 아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문석이 그 힘을 갖게 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연하는 문석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종의 신세가 되었지만 문석만큼은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지요. 그것이 연하가 문석을 돕기로 결심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결정이었지요. 연하는 주인어른 몰래 찬밥을 가져다 문석에게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을 배워보고 싶지는 않으신가? 글이라. 저 같은 사람이 감히 글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문석은 연하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글을 배울 수 있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지요. 연하는 그날부터 문석에게 글을 가르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종의 몸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연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지요. 연하는 약속대로 그날 밤부터 문석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집 일을 모두 마치고 나면 몰래 장터 뒷담으로 나갔지요. 종의 몸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기에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석은 벌써부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촛불을 켤 수도 없었고 종이와 붓을 구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그리며 가르쳤습니다.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를 황. 천자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연하가 흙바닥에 글자를 그리면 문석은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의 의지에 어렴풋이 보이는 글자였지만 문석은 그것을 단번에 외워버렸지요. 연하는 문석의 놀라운 기억력에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찌 이리 빨리 익히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한 번 본 것은 눈에 그대로 남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며칠은 걸려야 익힐 글자를 문석은 한두 번만 보고도 모두 기억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글까지 배운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두 사람은 장터 뒷담에서 만나 글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연화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 문석을 가르쳤고 문석은 단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고 배웠지요. 낭자,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몸이 상하실까 걱정됩니다. 괜찮습니다.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문석은 천자문을 모두 익혔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석 달이 지나자 글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지요. 문석의 배움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연화가 가르쳐 준 것을 단번에 흡수했고 스스로 응용하여 익혔습니다. 글을 배우면서 문석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막연한 갈망이 이제는 분명한 희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장터에 박효진 상단이 다시 들렀습니다. 지난번 문석이 포대수를 정확히 짚어낸 일을 효진은 잊지 않고 있었지요. 효진은 장터를 둘러보다가 창고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문석을 발견했습니다. 문석은 품팔이로 창고지기 일을 거들고 있었지요. 효진은 문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무엇을 하고 지내는가? 품팔이로 이것저것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글은 배우고 있는가? 문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효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번 본 문석의 재능이 아까웠지요. 효진은 결심했습니다. 우리 상단에서 일해보지 않겠는가?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겠지만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문석은 기쁨에 벅차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효진은 문석을 상단으로 데려가 일을 맡겼지요. 문석은 창고 정리와 물건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창고 문을 열고 먼지를 털고 물건을 정리했지요. 힘든 일이었지만 문석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거지 신세에서 벗어나 상단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었으니까요. 문석은 일을 하면서도 눈과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상인들이 손님과 흥정하는 모습을 보고 물건 값을 부르는 법을 듣고 장부를 어떻게 적는지 지켜보았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고스란히 담아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문석은 창고에 어떤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 모두 외우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찾으면 단번에 위치를 알려주었고 물건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말해주었지요. 그날 밤 문석은 연화를 만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낭자 상단주 어르신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두 낭자 덕분입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더욱 열심히 배우고 익히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연화는 기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문석이 두각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시세 많은 자들의 눈에 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그 걱정을 문석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문석이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밤마다 연화를 만나 글을 배우고 낮에는 상단에서 배운 것을 익히며 문석은 하루하루 성장해 갔습니다. 장터 뒷담에서 흙바닥에 그려지는 글자들, 그 글자 하나하나가 문석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지요. 문석이 상단에서 인정받기 시작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안복이었지요. 안복은 연화의 집안을 무너뜨렸던 그 자로 이제는
박효진 상단의 이권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안복은 상단과 거래하는 상인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며 이득을 챙기고 있었는데 문석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까 두려워했지요. 안복은 문석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안복은 상단 창고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단 몇 필과 인삼 몇 근을 빼돌린 뒤 문석이 자주 드나드는 창고 구석에 그 흔적을 남겨두었지요. 마치 문석이 물건을 훔쳐 숨긴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안복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겨 자신과 가깝게 지내는 윤금난에게 소문을 퍼뜨리라 일렀습니다. 금난은 양반가와 상인들 사이를 오가며 온갖 소문을 전하는 자였지요. 거지 출신이 상단 물건까지 만진다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상단주 어르신도 참 대범하시지요. 금난은 장터를 돌아다니며 교묘하게 말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도 점차 문석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상단에서 물건이 사라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상인들이 장부를 확인하니 분명 창고에 있어야 할 비단과 인삼이 없었습니다. 창고를 뒤지던 중 문석이 자주 사용하는 구석에서 비단 자투리와 인삼 껍질이 발견되었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상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때 안복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보게들, 내가 며칠 전부터 수상한 기색을 느꼈다네. 밤에 누군가 창고를 드나드는 것 같더군. 정말입니까? 그래서 지켜보니 문석이라는 자가 밤에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네. 안복의 말에 상인들은 문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터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지요. 박효진이 이 소식을 듣고 문석을 불렀습니다. 문석, 이게 사실인가?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자네가 쓰던 곳에서 나왔다지 않는가. 문석은 억울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효진은 문석을 믿고 싶었지만 상인들과 거래처의 의심이 커지자 결국 문석을 상단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문석은 고개를 숙인 채 상단을 떠났습니다. 연하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석이 누명을 쓴 것이 분명했지요. 연하는 문석을 감싸려 했습니다. 주인에게 문석의 인품을 설명하고 누군가 모함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문석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누가 꾸민 일입니다. 내가 감히 무엇을 안다고 나서는 게냐? 종의 주제에. 주인은 연하를 꾸짖었습니다. 연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문석은 정말 닥치지 못할까? 종이 제 주제도 모르고 나댄다. 주인은 화가 나서 연하를 매질했습니다. 연하는 매를 맞으면서도 문석을 변호하려 했지만 주인은 듣지 않았지요. 연하는 그날 밤 주인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문석은 다시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셨고 문석은 품팔이로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며 어머니를 돌보았지요. 연하는 주인 집에서 쫓겨난 뒤 다른 집에서 일을 얻었지만 여전히 문석을 걱정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문석을 찾아가 위로했지요.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억울함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낭자, 제 때문에 매까지 맞으셨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연하는 비틀거리는 몸으로도 문석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장터 뒷담에서 만나 공부를 이어갔지요. 하늘 천 따지. 글은 세상을 밝히는 불씨입니다. 연하의 말은 문석의 가슴 깊은 어둠을 헤집고 빛을 밝혔습니다.
문석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지요. 한편 박효진은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효진은 문석이 도둑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문석의 평소 행실을 생각해보면 그럴 사람이 아니었지요. 효진은 조용히 상단 사람들을 조사하고 물건이 사라진 경위를 따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안복의 공작이 치밀해 쉽게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석이 정말 도둑이었을까? 효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이미 상단의 평판이 손상된 상황이었지요. 효진은 조심스럽게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문석과 연화에게는 첫 번째 큰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 어둠을 견뎌냈지요. 희망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이어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상단에서 쫓겨난 문석은 다시 빈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날로 깊어져 가고 약값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문석은 낮에는 품팔이로 돈을 벌고 밤에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져 갔습니다. 문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 제가 무능해서 이 모양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니다,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란다. 세상이 너무 각박할 뿐이지. 어머니는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문석은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연화가 문석을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세주인 집에서 일하느라 몸이 성한 곳이 없었지만 여전히 문석을 걱정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지요. 연화는 주인 몰래 가져온 약재를 문석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어머님께 드리십시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낭자, 어찌 이런 것까지.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어머님께서 쾌차하셔야 합니다. 연화는 그날도 문석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으로 장터 뒷담에 나와 흙바닥에 글자를 그렸지요. 하늘 천 따지. 글은 세상을 밝히는 불씨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불씨 하나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낭자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문석은 연화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배움만큼은 멈추지 않기로 다짐했지요. 두 사람은 추운 겨울밤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장터 뒷담에서 만나 글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문석은 이제 사서삼경의 뜻까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가르쳐준 글귀들이 문석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지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낭자, 이 말뜻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움은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박효진은 조용히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효진은 상단 내부를 살피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물건이 사라진 날 창고 열쇠를 가진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는데 그중 최안복이 그날 밤 창고 근처에 있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효진은 안복을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안복은 오랫동안 여러 상인들과 거래해 온 사람이었고 함부로 의심했다가는 상단의 평판만 더 나빠질 수 있었지요. 문석이 도둑이 아닐 가능성이 크구나. 하지만 누가 문석에게 누명을 씌웠을까? 효진은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효진은 조심스럽게 안복의 행적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문석의 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문석의 손을 잡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곧 갈 것 같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꼭 어머니를 살리겠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린 것이란다. 나는 이제 편히 쉬고 싶구나. 어머니는 가느다란 미소를 지으며 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게다. 내가 꿈에서 보았단다. 내가 큰 벼슬을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말이다. 어머니, 포기하지 말거라. 그 낭자분도 잘 모시거라. 참 좋은 분이시다. 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문석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문석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았지요. 하지만 연하가 있었습니다. 연하는 문석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어머님께서는 편히 쉬고 계실 것입니다. 낭자, 저는 이제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큰 사람이 될 것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연하의 말에 문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지요. 문석은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낭자, 저는 세상을 바로 세울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문석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더욱 열심히 글을 배우고 더욱 열심히 일했지요. 박효진도 문석의 결백을 믿고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효진은 안복의 꼬리를 밟기 위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석과 연하의 인연은 시련 속에서 더욱 깊어져 갔고 박효진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문석에게도 곧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이었지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문석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처럼 세상을 바로 세울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문석은 연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낭자, 저는 과거에 응시해보고 싶습니다. 과거의 말입니까? 네. 벼슬을 얻어 세상의 억울한 일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낭자처럼 저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연하는 문석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뜻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모두 가르쳐 드렸으니 이제는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침 박효진도 문석의 뜻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효진은 내부 조사를 통해 문석이 결백하다는 확신을 굳힌 상태였지요. 문석, 과거를 보겠다는 소리를 들었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주겠네. 어르신, 정말입니까? 자네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 마음이 귀하네. 내가 서책을 구해주고 훈장을 소개해주겠네. 효진은 문석에게 사서삼경과 여러 서책을 구해주었고 마을의 훈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문석은 낮에는 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고 밤에는 글 공부에 매진했지요. 그러나 문석이 과거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최안복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복은 문석이 과거에 급제하면 자신의 과거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했지요. 안복은 다시 한번 문석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복은 거짓 답안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석이 자주 드나드는 서책방 근처에 그것을 숨겨두었지요. 마치 문석이 부정행위를 준비하는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안복은 다시 윤금난을 시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거짓 출신이 과거를 본다더군요. 그런데 부정을 꾸민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에그머니, 그럴 줄 알았지요.
천한 놈이 어찌 바른 방법으로 과거에 붙겠습니까? 금난의 말에 사람들은 문석을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이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또다시 문석이 누명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연하는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연하는 밤중에 몰래 서책방 근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가짜 답안지를 발견했지요. 연하는 그것을 가져와 불에 태워 없앴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행동이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이 계집이 밤중에 어디를 돌아다니는 게냐. 죄송합니다, 주인 어른. 시험장 근처를 기웃거렸다며 내가 무슨 짓을 꾸미는 게냐? 아닙니다. 저는 그저. 주인은 연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 최한복이 소문을 퍼뜨린 덕에 주인은 연하가 문석의 부정행위를 돕는다고 의심했지요. 종주제의 과거 시험에 손을 대다니 내가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뻔하구나. 정말 아닙니다. 저는 단지 주인은 연하를 심하게 매질했습니다. 연하는 매를 맞으면서도 문석의 이름을 지켰지요. 문석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혼자 한 일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결국 연하는 파직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연하는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지만 문석을 찾아갔습니다. 낭자, 어찌된 일입니까? 이 상처는 괜찮습니다. 당신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연하는 안복이 꾸민 음모와 자신이 증거를 없앤 일을 설명했습니다. 문석은 연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낭자, 쟤 때문에 또 이런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당신은 부정없이 과거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문석은 연하의 희생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지요. 연하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문석은 더욱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박효진도 이 소식을 듣고 연하를 도왔습니다. 효진은 연하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문석의 공부를 계속 도울 수 있게 해주었지요. 낭자, 제가 너무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제가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은혜라니요. 저는 당신이 훌륭한 관리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과거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문석은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연하의 희생, 어머니의 유언, 박효진의 믿음을 가슴에 품고서 말입니다. 안복은 문석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지만 이미 증거를 없앤 뒤라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문석은 시험장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흙바닥에 그려주던 글자들, 밤마다 함께 읽던 사서삼경의 구절들이 떠올랐지요. 문석의 붓끝에서 진심이 담긴 글이 흘러나왔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바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연하의 희생으로 문석은 부정 누명 없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과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지요. 과거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왔습니다. 문석은 떨리는 마음으로 방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석의 이름이 장원급제 명단 맨 앞에 적혀 있었습니다. 문석의 답안지는 임금의 눈에 띄었습니다. 백성의 삶을 살피는 자가 진정한 선비라는 소박하고 진중한 글이 임금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지요. 조정 관리들은 문석의 출신을 알고도 감탄했습니다. 거지 출신이라 하나 이만한 제목을 어찌 지나칠 수 있겠는가. 과연 글에 진심이 담겨 있구나. 문석은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연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박효진도 크게 기뻐하며 문석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박효진은 그동안 은밀히 모아두었던 증거들을 관아에 제출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효진은 상당 물건을 빼돌린 장본인이 최안복이라는 증거를 모아두고 있었지요. 효진은 관하로 가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최안복이 상당 물건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복이 문석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든 정황입니다. 관하에서는 효진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안복이 물건을 빼돌린 기록, 거짓 증언을 한 자들의 진술, 그리고 안복이 가짜 답안지를 만들어 문석을 모함하려 한 정황까지 모두 드러났지요. 관하는 곧바로 최안복을 잡아들였습니다. 안복과 함께 윤금난도 불려왔습니다. 금난은 여러 양반가와 상인 사이에서 금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죄목이 밝혀졌지요. 이 일을 어찌할꼬?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복은 관하에서 자신의 죄를 실토했습니다. 상단 물건을 빼돌린 것, 문석에게 누명을 씌운 것, 과거 시험을 방해하려 한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지요. 윤금난 역시 안복의 지시로 거짓 소문을 퍼뜨린 죄를 인정했습니다. 관하는 안복에게 횡령, 사기, 문서 조작 죄로 중형을 내렸습니다. 금난 역시 연루된 가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고을에서 쫓겨났지요. 관하는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연하의 일도 알게 되었습니다. 연하가 문석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를 없애고 매를 맞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지요. 신연하를 불러들이거라. 관하에 불려온 연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내가 밤중에 서책방 근처에서 무언가를 불태웠다지? 그렇습니다. 하오나 그것은 안복이 만든 거짓 증거를 없앤 것이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연하의 진술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복이 연하를 이용해 문석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사실까지 밝혀진 것이지요. 관하는 연하가 억울한 누명 속에서 매를 맞은 피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연하는 억울하게 종이 된 자로 또한 이번 일에서 의로운 행동을 한 자다. 신분을 풀어 양인으로 놓아주겠다. 이것은 드물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제도였습니다. 억울하게 종이 된 자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일이었지요. 연하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입니까? 그렇다. 내 신분은 이제 자유롭다. 연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 종으로 살며 겪었던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박효진은 흐뭇한 표정으로 문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빚은 갚아졌구나. 내가 나설 차례다. 문석은 박효진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어르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고 오랜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이지요. 문석은 장원급제의 기쁨보다 연하의 신분이 풀린 것이 더 기뻤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신분의 벽은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거짓 총각이 장원급제를 하다니, 그리고 여종이 양인이 되었다지 않는가.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안복의 몰락과 연하의 신분 회복은 마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악행을 일삼던 자는 벌을 받고 억울함을 견딘 자는 해방되었으니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가 바로잡혔다고 말했지요. 문석은 관복을 입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하를 찾아가는 일이었지요. 문석에게는 연하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악은 무너지고 모든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장원급제 후 관복을 입은 최문석은 가장 먼저 연하를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작은 마을에서 연하를 찾아냈지요. 연하는 종의 신분을 벗은 뒤에도 화려한 옷을 입거나 편히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루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를 가르치고 있었지요.
문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화는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리며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천 따지. 글은 세상을 밝히는 불씨란다. 너희들도 글을 배우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게다. 문석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받은 고통을 딛고 다른 이들에게 배움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지요. 문석은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 연화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낭자,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화는 깜짝 놀라 문석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마땅히 올려야 할 절입니다. 문석은 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관복을 입은 양반이 한 여인에게 절을 올리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연하 낭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장원은커녕 사람 구실도 못했을 것입니다. 낭자께서 흙바닥에 그려주신 글자 하나하나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연하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문석은 일어나 연하를 바라보았지요. 제 평생의 은혜를, 제 목숨을 바쳐 갚고 싶습니다. 문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연하낭자를 제 아내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연하는 손을 떨며 대답했지요. 저는 그럴 자격이라뇨. 낭자보다 더 자격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낭자는 제게 글을 가르쳐 주셨고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낭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연하는 예전처럼 신분이라는 벽이 없어졌기에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어 문석을 바라보았지요. 그렇다면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문석은 연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긴 인연은 드디어 부부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게 되었지요. 박효진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효진은 혼례 준비를 돕겠다고 나섰지요. 내가 자네들의 혼례를 치러주겠네. 이보다 아름다운 인연이 어디 있겠는가. 어르신, 어찌 이런 은혜까지. 은혜라니. 자네들이야말로 내게 큰 가르침을 준 사람들이네. 사람 하나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보여주지 않았는가. 마을 사람들은 혼례 소식을 듣고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거짓 총각과 여종이 서로를 살려 결국 혼인까지 이루었다니. 참으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일이로구나.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박효진이 마련한 혼례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웠지요. 문석은 연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생을 함께할 부부입니다. 부인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저야말로 서방님 곁에서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혼례를 마친 뒤 문석은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문석이 맡은 직책은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해결하는 일이었지요. 문석은 자신이 겪었던 억울함을 기억하며 백성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마다 연하와 함께 상의하며 해결책을 찾았지요. 부인, 이 사건을 어찌 풀어야 할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증거를 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를 도우며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문석이 억울한 일을 바로잡을 때마다 연하는 조용히 곁에서 지혜를 보태주었지요. 사람들은 문석 부부를 칭송했습니다. 최문석 나리는 백성의 마음을 아는 분이시네. 그 부인도 현명하다더군. 함께 백성을 돌보신다지 않는가. 문석과 연하는 그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서당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을 도왔지요. 두 사람이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은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니 집안이 일어나고 은혜 하나 지키니 천하가 달라졌다. 문석과 연화의 혼인은 단순한 부부의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총각과 여종이 서로의 삶을 끌어올려 마침내 은혜가 사랑이 되고 인연이 혼인이 된 아름다운 이야기였지요. 장터 뒷담에서 흙바닥에 그려진 글자 하나로 시작된 인연은 이렇게 평생의 부부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서로의 곁에서 백성을 위해 일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